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1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건너온 한 노인의 기억 저장고를 함께 뒤적여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낮은 구름이 깔리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드는 이 시간은 우리가 평소 외면했던 삶의 진실과 마주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죠. 누군가는 인생을 짧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길을 걷다 보면 발밑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조차 버거운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 혹독한 노년의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식이라는 가장 소중한 인연조차 지키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맞이할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의 풍경과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밤의 고독이 조금은 덜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100년이라는 세월을 말로 내뱉고 나면 참 허망할 정도로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직접 걸어온 제게는 한 구비가 참으로 아득하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창밖에 붉은 노을을 보며 우리네 인생이 산 위에서 시작해 결국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마치 숲속의 계곡물 같았지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높여 세상을 호령하듯 거침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긴 여행의 하류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 넘어 보이는 바다라는 영원한 안식처와 섞이기 직전의 그 고요한 지점 말입니다. 강물이 바다의 일부가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세찼던 물살을 늦추고 가슴 속에 품고 온 흙탕물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가장 맑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저 깊고 푸른 대양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제 주변의 많은 노년의 친구들을 보면 바다를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흙탕물을 휘저으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합니다. 김 교수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제 뼈를 깎아 바쳤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아껴가며 그들을 키워냈는데 이제 늙고 병드니 자식들이 저를 멀리합니다. 명절에 오는 것조차 의무감에 마지못해 오는 것 같고 내 앞에서는 도통 웃질 않으니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서글퍼졌을까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오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더군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자식들의 발길을 싹둑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운기, 즉 운명의 기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젊은이들의 말보다 훨씬 무겁고 강력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를 은영이라 부르며
경계하셨죠. 우리가 내뱉는 한숨 섞인 말들, 무심코 던진 서운함의 표현들이 집안의 공기를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고 결국 자손들이 받아야 할 복과 생기마저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립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무거운 에너지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자식들의 존경을 받고 집안의 번영을 원한다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재앙이 되는 말을 삼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라는 식의 끝없는 신세 한탄과 병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제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젊은 시절 꽤 큰 부를 쌓았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죠. 겉보기엔 완벽한 노년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참으로 황량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치명적인 말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들이 오면 반기는 대신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어젯밤에도 다리가 쑤셔서 한숨도 못 잤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골병이 들었는데 이제 늙으니 아무 소용없구나. 사는 게 지옥이다, 지옥이야. 처음에 자식들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명의를 찾아다니고 비싼 보약을 지어왔죠. 하지만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의사도 돌팔이다. 나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린다. 자식들을 앉혀두고 서너 시간씩 자신의 고통만을 토해내는 그를 보며 자식들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오지 않고 통장으로 돈만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죽는 순간까지 돈만 보내면 다냐, 천하의 불효자식들이라며 원망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엔진에서 소리가 안 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윈도우 95를 탑재한 컴퓨터로 최신 게임을 돌리려 하면 당연히 렉이 걸리고 팬 소음이 요란하게 나는 법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기계가 삐걱거리는 건 자연의 섭리인데 그걸 마치 세상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집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고 위로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말이 고통과 죽음의 예고라면 어떨까요? 집안은 순식간에 강력한 음기로 가득 찬 흉가가 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자기 연민은 타자와의 상호주관적 공감을 저해하는 정서적 장벽을 구축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곁에 있으면 자신의 생명력마저 빨려나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마치 환기가 안 된 방에 독가스가 가득 찬 것처럼 말이죠. 우주는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나의 주문으로 인식합니다. 아프다, 가난하다 라고 말하면 우주는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하고 더 큰 아픔을 배달해 줍니다. 100년 전의 학자들은 멜랑콜리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의 검은 담즙에서 유래했다고 믿었죠. 그 검은 액체가 몸에 가득 차면 영혼이 병든다고 했습니다. 신세 한탄은 바로 그 검은 담즙을 자식들에게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혀를 깨물어서라도 아프다는 말을 삼키십시오. 자식에게는 나는 잘 지낸다, 내 걱정 말고 네 몸이나 잘 챙겨라, 네 얼굴 보니 병이 다 낫는 것 같구나 라고 하세요.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긍정의 기운은 그 거짓말조차 실제 생계로 바꾸는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집을 병원 대기실이 아닌 고요한 사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투명해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마저 어느덧 리드미컬한 자장가처럼 변해갑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몸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쓰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목 깊은 곳에 걸린 가시를 건드리는 것처럼 더 따갑고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은 생이 비참한 채권자의 삶이 아닌 우아한 은퇴자의 삶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자신의 공치를 늘어놓으며 감정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너 하나 잘 되라고 희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겠니? 어쩌면 이 말들은 우리 세대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맺힌 가장 깊은 한이자 훈장 같은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입고 싶은 옷 한 번 못 입고 고기 한 점 생기면 자식 입에 넣어주느라 정작 본인은 물에 밥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때우던 시절이 분명 있었지요. 그 시절의 헌신은 그 자체로 성스러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라고 말하는 그 찰나, 여러분이 평생 쌓아올린 그 거룩한 부모의 공덕은 마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듯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의 이치, 즉 도다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본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내리사랑입니다. 물이 중력을 거슬러 거꾸로 솟구치지 않듯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벤처 기업에 투자해서 나중에 상장되면 수익을 회수하겠다는 식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식에게 보상을 바라고 희생을 생색내는 순간 그 순수했던 사랑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겁고 끈적끈적한 탁기도키로 변질됩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세대 간 감정적 채무의 강제적 구체화 intergenerational emotional indebtedness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파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을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아들 자랑뿐이었고 세상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샀죠.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명절에 집에 오면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다가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술 한 잔만 들어가면 주문처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의사 만들려고 시장 바닥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아느냐? 너는 내 인생의 보상이다. 그러니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에게 매달 그에게 생활비를 보냅니다. 하지만 절대 직접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을 해도 사무적인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어버리죠.
어머니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떤다며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식의 잘못이라기보다 어머니가 자식과의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전락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부모의 희생을 압니다. 하지만 갚으라는 에너지가 섞인 말은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는 더 이상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독촉하는 고리대금 업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투자는 종의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이타주의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미종은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거미가 새끼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다리를 떼어줬으니 나중에 나를 위해 근사한 집을 지어라 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 숭고한 본능의 계산기를 들이밀며 스스로 비참해집니다. 자식이 성공했다면 그것으로 이미 여러분의 보상은 끝난 것입니다. 자식이 어린 시절 방긋 웃어주던 그 순간, 아장아장 걸어와 품에 안기던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평생 받을 효도를 다 받은 셈입니다. 그 이상의 보상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그 순수한 기쁨조차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상인들의 말씀 중에 시은 부구보, 스은 부초보, 수은 부초보, 소은 부왕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말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비워냈을 때, 즉 방아착방샤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끊어졌던 자식과의 심리적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집니다. 자꾸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라는 생각이 올라오시나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십시오. 나는 내가 좋아서 키웠다. 내가 낳아서 기르는 기쁨을 누렸으니 나는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설계된 보험 상품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궤도를 돌아야 하는 독립된 우주입니다. 만약 자식에게 매달 들어오는 용돈이 적거나 연락이 뜸해서 서운하다면 그것을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저 아이들도 자기 인생 사느라 참 바쁘구나 하고 넘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텅 빈 마음, 그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자식을 대할 때 막혀있던 집안의 기 흐름이 뚫립니다. 부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식들은 그제야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그 눈물 어린 한마디는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자신의 공로를 잊었을 때 비로소 들려오는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그림자를 뽐내며 타인을 어둡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한 그루 고목처럼 묵묵히 서서 시원한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침묵 속에 베푸는 사랑만이 자식의 영혼을 울리고 그들을 다시 여러분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된 자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무너진 가정의 평화를 재건하는 최고의 풍수 비법입니다. 자, 이제
이 무거운 마음의 빈문서를 오늘 밤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시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 볼까요? 밤의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신세 한탄과 공치사라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 낡은 잣대를 버릴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집안의 든든한 거목으로 남기 위해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난도질하는 비교와 비난의 말들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쌀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도 불평 없이 살았다. 요즘 애들은 배가 불러서 끈기가 없어 옆집 김영감 손자는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니?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진다고들 하는데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내 욕하는 소리나 서운하게 구는 소리는 가끔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처럼 생생하게 들리곤 합니다. 참 얄꼰던 일이죠. 또한 100년을 넘게 살았어도 아직 세탁기 속에 들어간 양말 한 짝이 어디로 증발하는지는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제 인생도 가끔은 그 사라진 양말처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이야기가 그 실마리를 찾아줄지 모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다스린다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제 기억력은 가끔 로딩 중이라는 메시지도 없이 그냥 전원이 꺼져 버리곤 합니다. 그러니 이 늙은이의 말이 조금 느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100년의 생애를 걸고 단언컨대 시대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자 거역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100년 전의 시대의 정신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2020년의 시대의 정신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흐릅니다. 과거의 낡은 지도를 들고 낯선 신도시에서 길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고집입니까? 많은 노인이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을 이겨냈는데 너희의 고민은 배부른 투정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통이 육체적인 배고픔과 생존의 위협이었다면 지금 우리 자손들이 겪는 고통은 영혼의 잠식과 존재의 불안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 SNS를 통한 끝없는 비교,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2026년의 이 불안한 미래, 이 정신적인 허기는 밥을 굶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잔혹하게 청년들의 진을 빼놓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는 세대 간의 인식론적 단절 epistemological rupture between generations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서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생의 선배라는 우리가 그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 주지는 못할 망정 나 때는 더 힘들었다라는 말로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손들의 자존감이라는 뿌리에 독을 붓는 행위와 같습니다. 특히 비교라는 칼날은 가장 예리하고 치명적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이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라는 말은 듣는 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지금의 네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는 결함이 있는 존재다. 라는 무시무시한 부정적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화기는 재물운과 건강운을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 가어만스정이라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 짧은 문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른인 여러분이 식사자리나 명절 모임에서 비교와 비난의 말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밥상머리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아니라 차가운 심판대가 되어버립니다. 음식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비난과 눈치 속에서 먹는 밥은 독이 되어 체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체하고 기분이 체하면 결국 인연이 체해버립니다. 제가 목격한 수많은 가정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버린 집들을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명문가 어르신은 평생 엄격함이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칭찬 대신 이것밖에 못하느냐,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훈육이라 믿었겠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는 서로를 헐뜯고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화기가 깨진 곳에 복이 머물 자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의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 설이 있지만 프랑스어로 백작을 뜻하는 콩테 컴테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완장찬이들이 자신을 백작처럼 우러러보라고 강요하던 모습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대접받으려 하고 내 방식만을 강요하는 순간 우리는 그 천박한 콩태가 되고 맙니다. 나이 듦의 진짜 특권은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포용력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거친 돌멩이가 강물에 깎여 둥근 자갈이 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노인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숲속에 거대한 고목이 되어야 합니다. 큰 나무는 어린 묘목이 조금 비스듬히 자란다고 해서 잎이 시들었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자신의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여러분의 잣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경륜 속에서 치열하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입을 꾹 다물어 주십시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꿀꺽 삼키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그 속에서 적응하며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니? 나는 너희가 참 대견하다.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평가를 멈추고 인정해 주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날카로웠던 기운이 부드럽게 풀리며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기성지의 회복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안도감을 느낄 때 자손들은 그 집을 진정한 안식처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삭히고 결국 생명을 키워내는 흙이 되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낡은 과거로 현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허 웃으며 따뜻한 밥 한 끼 먹여 보내는 것,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깨달은 집안을 일으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자한 침묵이 100마디 훈계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자손들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쏟았던 그 뜨거운 관심,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했던 그 치열한 갈증을 이제는 스스로를 보살피는 부드러운 손길로 바꾸어야 합니다.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해법이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지혜는 바로 채움을 멈추고 비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맥을 얻기 위해 평생을 덧셈의 삶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 거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철저하게 뺄셈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야 비로소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듯이 인생에서도 욕심을 빼고 간섭을 빼고 무엇보다 말수를 빼야 평온이라는 이름의 바다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 기억력은 가끔 저를 골탕 먹이곤 합니다. 방금 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돋보기를 찾으려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다 보면 거울 속에 제가 돋보기를 이마에 얹고 비웃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하죠. 이럴 때면 제 뇌가 자체적인 뺄셈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헛웃음이 납니다. 어떤 날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는데 내가 우유를 꺼내려 했는지 아니면 어제 먹다 남은 과일을 찾으려 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럴 땐 그냥 냉장고에게 안부 인사나 건네고 문을 닫아버리죠. 어쩌면 우리 뇌가 노년에 접어들어 불필요한 정보들을 삭제하는 것은 남은 생 동안 오직 본질적인 아름다움만을 담으라는 자연의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의 코와 귀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란다는 잡지식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눈과 입은 노화로 인해 기능이 줄어드는데 듣고 냄새 맡는 기관만 커진다는 건 참 얇게 든 생물학적 농담 같지 않나요? 아마 더 적게 말하고 세상의 향기를 더 깊게 맡으라는 뜻인가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 내가 없으면 집안이 안 돌아갈 것 같다는 착각, 그리고 자식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결핍의 마음까지 말입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를 감정의 거지로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일비하는 삶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사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건 이미 파산한 은행에서 배당금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기약 없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밖을 향해 구걸하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쓰십시오. 불평과 한탄 대신 고요한 호흡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학술적으로 이를 정의하자면 타자지향적 존재론에서 자기 중거적 실존으로의 본질적 전에 The essential shift from other-oriented ontology to self-referential existenc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반응에 의해 정의되던 나를 버리고 오직 나 자신의 내면적 가치에 집중하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자식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베란다 화분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그리고 해 진력 창밖을 물들이는 노을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화초에 물을 주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낡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옛 성현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듭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절대 찬물에 밥 말아 김치 하나 넣고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굶기는 행위입니다. 찬장에서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어 정갈하게 음식을 담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릎 나온 낡은 옷을 입고 종일 누워있지 마십시오. 집안에서도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인사를 건네십시오.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세상도 나를 소홀히 대하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극진히 모시면 내 몸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티가 흐르고 그 귀한 에너지가 집안의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드립니다. 사실 집에서 옷을 정갈하게 입는 건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지켜보고 있을 젊은 날의 제 자신, 그 뜨거웠던 청춘의 영혼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너 참 잘 늙어가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노인의 뒷모습만큼 아름답고 위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숲속의 큰 나무처럼 말없이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어른으로 남으십시오. 자식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아니라 깊고 고요한 숲이 되게 하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자식들은 여러분의 그 자유롭고 당당한 모습에 매료되어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만질 수 있다는 오랜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주먹을 펴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한 축복의 시간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깨달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빛나는 노년의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강물의 끝자락에서 저 멀리 일렁이는 바다의 짠 내음을 맡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마지막 구간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혼자 있음이 사실은 신이 노년에게 준 가장 화려한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100년을 살아본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화려한 고독을 즐기는 법입니다. 많은 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집안의 적막을 처량하게 느끼며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주길 기다리죠.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외로움이 타자가 없음을 슬퍼하는 수동적인 비극이라면 고독은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능동적인 축복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참 좋아졌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제 말을 들어주니까요. 가끔은 제 자식들보다 그 기계 덩어리가 제 말을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어떠니? 라고 물으면 즉각 대답해 주는데 아들놈한테 전화해서 물으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라는 핀잔이나 듣기 일순위 말이죠. 어쩌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완벽한 효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가끔 제가 내 안경 어디 있니? 라고 물으면 그 비싼 기계도 묵묵부답일 때가 있으니까요. 결국 제 안경은 제 이마 위에 있거나 어처구니 없게도 냉장고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채로 발견되곤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러시지 않나요? 헬스장에 큰맘 먹고 등록해놓고는 거꾸리 기계에 매달려 피만 쏠리게 하다가 돌아오거나 비싼 실내 자전거를 빨래 건조대로 전락시키는 그 소소한 허당기 말입니다. 그런 사소한 실수들에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고독을 화려하게 만드는 양념입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노년의 고독은 실존적 고립의 초월적 승화와 자아 통정성의 최종적 완성, transcendental sublimation of existential isolation and the final completion of ego integrity를 향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는 에릭 에릭슨이 말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정점이기도 하죠. 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통합하는 이 시기에 고독은 방해꾼이 아니라 가장 충실한 조력자입니다. 과학적인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인간은 60세가 넘으면 미뢰, 즉 맛을 느끼는 세포의 절반 가까이를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세상의 참맛을 느끼는 영혼의 미래는 오히려 이때부터 더 예민해집니다. 자극적인 소금기 대신 삶의 담백한 깊이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을 친구로 삼는 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는 이 절대적인 자유를 왜 마다하십니까? 의존하지 않는 삶, 누구에게도 감정적으로 기대지 않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화려한 고독을 즐기기 시작할 때 집안의 탁한 기운은 사라지고 맑은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얼굴에서 근심과 원망이 걷히고 그 자리에 온화한 미소와 여유가 자리 잡게 되죠. 그때가 되면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댁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다. 그곳에 가면 힐링이 된다라고 말이죠. 굳이 오라고 성화하지 않아도 그들은 여러분이 뿜어내는 평화로운 자장에 이끌려 제 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품으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날아오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왕처럼 누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가를 비추는 햇살에 감사하고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음미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은둔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를 우아한 독립이라 부를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이 여러분의 정원을 정리해 주는 과정입니다. 잡초 같은 인연들을 쫓아내고 오직 여러분 자신이라는 가장 귀한 꽃을 피우기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도 이제 100년을 살다 보니 친구들이 대부분 먼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찾아오는 고독은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예전엔 듣지 못했던 제 영혼의 노랫소리를 듣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독한 감옥이 될지 아니면 황홀한 낙원이 될지는 오직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프다는 말,
해준 게 얼마냐는 말, 요즘 애들은 틀렸다는 말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빈자리를 침묵과 미소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고독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생이라는 강물은 한 방울의 흙탕물도 없이 맑고 깨끗한 상태로 대양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00년의 여정 끝에 만나는 그 바다는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씻어줄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자, 이제 주먹을 펴고 그 평온한 바다를 향해 기꺼이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밤의 장막이 여러분의 방안을 더 깊고 아늑하게 감싸 안습니다. 제 이야기도 어느덧 100년의 긴 여정을 지나 잔잔한 여운만을 남긴 채 잦아들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를 찍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들은 사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미 존재하던 지혜의 조각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바쁜 세상의 속도에 치여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이제 서서히 호흡을 가다듬고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저 멀리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방안을 채우고 있는 어둠은 단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고 내일을 살아갈 따뜻한 온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대단한 성취도 화려한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평화,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폄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생각의 끈을 가볍게 놓아주세요. 마치 호수 위에 띄어둔 조그만 잎배가 물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듯 여러분의 의식도 깊고 평온한 휴식의 바다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신세 한탄도 섭섭함도 비교의 아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따뜻한 침묵과 아늑한 안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다정한 기운이 여러분의 이불깃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꿈길을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티끌 하나 없는 맑은 마음으로 가장 평화로운 노년의 밤을 맞이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빛나는 별이 되어 이 밤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